그러니까 마침내 우리 여행을 자유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독 주민들이 비자 없이 서독을 자유 방문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나고 막 TV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죠. 그걸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Good day everyone,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this ongoing podcast series titled One Dream Korea Podcast. I'm one of your moderators for the day and my name is Joseph. I'm a master's degree student from the Philippines. Beside me is my co-moderator for today.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관련해서 두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혁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금혁이라고 하고요. 평양에서 태어났고 2012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의 국제대학원의 김태현 교수이고요. 제가 학번으로 76학번, 그러니까 47, 8년 동안 국제정책만 공부를 했습니다. 80대 후반에 미국에서 7년 동안 박사 공부를 했었고 돌아와서는 세정연구소 한 6년 동안 연구위원 근무를 하고 이후 23, 4년 동안 중앙대학교에서 국제정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남북의 상황은 20세기 후반 동독일과 서독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통일된 독일을 보았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독일 통일이 정확히 1990년 11월에 됐어요. 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11개월 동안에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통일은 어느 한순간에 쏟아온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통일은 바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바란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기습적으로 오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이시니까 제가 냉전과 독일 통일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소련이 1917년에 돼가지고 종신적으로 지도자들이 되어왔습니다. 그죠? 레닌이 있었고 스탈린이 있었고 후르쇼프가 있었고 60대 중반부터는 브레즈네프가 82년까지 집권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소련은 완전히 철이 장마구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바깥 세상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82년에 브리즈네프가 노령으로 사망하고 이어서 안드로포프가 집권했다가 또 1년 만에 노령으로 사망하고 1년 만에 체르넨코가 또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나이든 당 지도자들이 좀 더 소진된 다음에 54세의 골바초프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냉전 분위기였어요. 독일 통일이라는 거 상상도 못하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골바초프가 뭔가 바꿔야겠다. 이대로 가면 소련이 냉전에서 이길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상의 예방, 생각 예방한다고 해서 글라스노스트를 주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소련이 바뀌었다는 걸 믿게 해준 사건이 87년도에 그 유럽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설치하는 문제 유럽에다가 그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의 폐기 결정을 함으로써 골바초프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바초프는 계속 소련을 개혁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소련 진영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해라.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쪽에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다만 예외가 루마니아, 그다음에 동독이었죠. 동독은 호네카라가 아주 튼튼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철권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통일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89년에 생각 밖으로 찾아왔어 통일의 기회가. 그러니까 헝가리의 부상이 네메스라는 분이 소고르바초프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준다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개방을 해요. 그런 결정을 했는데 뭐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름이 오면서 헝가리에서 그거를 동독에다가 대대를 선전을 해요. 그때까지 이제 동독은 동구권에서 제일 잘 산다고 알려졌었거든요. 동독은 왜냐하면 소련 진영의 천병이지 않습니까? 서방이 바로 접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 사니까 관광할 여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헝가리로 오면 오스트리아를 갈 수 있네요. 그러면 서독을 갈 수 있어요 라고 선전을 했더니 동독 사람들이 수백 명이 우선 체코를 지나서 헝가리 쪽에 간 다음에 바로 서독 대산에 몰려가가지고는 서독 비자를 주시오라고 농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동독에서 헝가리를 못 가게 막았어요. 이미 바람이 불고 소문이 막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헝가리까지 못 가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로 가요. 거기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에 있는 서독 대사관을 찾아가가지고는 서독을 보내달라고 농성을 하는데 그게 하루에도 몇백 명씩 늘더니 수천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 대사관 건물에 수천 명의 난민들이 몰려든 거죠. 전 세계 이목을 끄는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초래가 됐습니다. 동독에도 망신이고 나가봐 만선이니까 서독의 외상이 동독을 찾아가 만나서 이거는 일단 해결하고 보자. 그래서 그 난민들을 서독으로 기차로 데려옵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통일은 전혀 안 떠올랐는데 동독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호네크 당신이 그 신사고 시대에 꽉 막힌 걸 하니까 이런 식의 일이 생기지 않냐 해가지고 그 호네커가 실권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개혁 정부를 하는 거죠. 시장을 좀 더 자유한다던가 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여행 자유화입니다. 난민 위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행 자유화 문제가 생기니까 11월 9일 날 7시에 회의가 끝나고 대변인이 나왔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 여행을 자유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독 주민들이 비자 없이 서독을 자유 방문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나고 막 TV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죠. 그걸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그때 저녁 오후 7시니까 일과가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다음날 염두에 둔 건데 지금 당장이라 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동베를린 주민들이 사실인가 보자 해가지고는 브란덴부르크 장벽으로 막 몰려가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친 거죠. 물론 서베를린 주민들도 TV를 봤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있고 동독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 호네커 때였으면 발포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개혁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분위기니까 문을 열어버리고 서독과 동독 주민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고 TV로 생중계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통일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통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독일 통일은 동독과 서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독일 통일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반대를 못하고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독일 공식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통일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남과 북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식의 가능성에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역사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크게 바뀔 수 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동독과 서독의 상황과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언제까지는 비슷하게 느껴졌었는데 최근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통일 직전의 동독의 상황과 지금의 북한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동독은 핵무기도 없었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련이나 혹은 동독을 둘러싼 나라들이었던 상황이 냉전이 약간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통일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금 그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냉전의 시대에서 다시는 이제 신냉전 그 주체가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거죠. 또한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북한의 김정은 역시 동독의 호냉카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절대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이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핵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선행이 안 되면 통일에 대한 논의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논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독일이 과거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외적인 분위기라던가 어떤 그의 역사는 처음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나면 외교적인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동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파워가 강력해질지 궁금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당장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개심을 해가지고 통일합시다 해가지고 합의를 통일했다고 칩시다. 세계가 굉장히 혼동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는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말씀을 내세우는데 어느 누구도 글로벌 중추국가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줘요. 내가 보기엔 국제정치적으로 빤해요. 중추국가라는 게 뭐냐면 중추라는 게 그러니까 중심이 된다는 소리인데 국제정치학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합 집산하고 또 하다 보면 비슷한 추결이 형성이 돼요. 그럴 때 약한 쪽에 힘을 실어서 균형을 딱 잡아준 나라. 이게 중추국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를 한다. 그때는 굉장히 비웃음을 샀어요. 균형자가 되려고 그러면 옛날에 영국이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냐? 뭐 이런 식이죠.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중간에 균형을 잡아 택도 없다. 맞는 말이죠.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중추국가 아이디어는 그런 역량을 키우겠다. 역량을 키우는데
정치학 공부를 해보면 그 국력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영토는 전 세계에서 80위권이고 인구는 40몇 위권이니까 경제는 10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하드 파워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남은 건 연성 권력, 외교력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위치의 나라들의 연대를 통해서 비유를 하기를 어렸을 때 우리가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도가 돼가지고 많은 나라들 뒤따르게 만든 다음에 필요한 현안에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을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미국이 동남아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미국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식 외교를 기르는 것. 그게 난 중축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가치가 중요한 거죠. 누가 편의적으로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외교가 정말 저평가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도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선 우리나라가 북한 관리하느라고 써야 되는 외교의 낭비가 있거든요. 낭비가 없어지잖아요. 군사력이 지금 한 50만, 60만 되고 그러는데 그중에 80, 90%가 북한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평화유지군 같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풀려나면 평화유지군에도 활동할 수 있죠. 하드 파워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 가난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 독재에서 민주화가 된 나라, 이런 온갖 가치가 있으니까 또 우리 한류가 굉장히 관심 끌잖아요. 저는 한류 자체는 국력이 기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류는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한국이 외교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한국이 프랑스보다 낫네? 라고 생각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스듬하게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게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건 가치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 동맹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혹은 안보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맹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강조되는 가치, 보편적 질서를 수호하고 또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동맹을 강조하는 분위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 혹은 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겠다라는 건 균형자론이 아니라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나라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질서를 수호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통일 한반도 역시 저는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자들이나 인사들 속에서 통일이 되면 중국의 어떤 철로를 놓고 뭐 실크로드와 연결돼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과 연결돼서 우리는 지금 해양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대륙 국가로 나아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중국의 편에 서는 국가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그것이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해양 국가인 동시에 통일이 되면 지금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상이나 말씀하셨던 소프트 파워나 혹은 하드 파워적인 면에서 꽤 많은 위치에 올라섰는데 그걸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실크로드의 여행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지구촌이 어떠한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 한반도는 충분히 그 안에서 본인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 관련돼가지고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누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물론이고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폴란드도 걱정을 하고 무기를 해주고 그러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럴 때 한국이 대변인 성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뭔지 그 갈등을 절대로 무역을 사용해서 풀어는 안 된다. 모든 갈등은 영토적 일체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을 내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직접 공격하고 나중에 경제적 차니까 경제이익 걸려있는데 그런 식은 가치교육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동구라파, 중유럽, 심지어 서방국가들조차도 한국을 다 쳐다봤을 거예요. 노르웨이가 세계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벨 평화상을 주는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평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요. 세계 분쟁에 열심히 나간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외교적인 하는 건데 우리가 통일이 됐다. 그러면 저는 통일했다.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이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탄약 달라고 그러면 그걸 딱 손에 쥐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협상을 해라. 당장 휴재되라도 해라. 아니면 우린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통일에 대한 데피니션이 또 많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흡수 통일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통일의 형태는 정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혹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통일이라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전제들이 달성이 되려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하에 통일이 되어야만 사실상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 더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외의 통일에 대해서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통일은 모두에게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요소거든요.